헌재 윤석열 파면 빌드업 하나 한번 희망 회로를 한번 한껏 돌려봤습니다. 제가 자 헌재가 왜 13일 날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왜 13일 날 하는 거지?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는데 그거 뒤에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지금 한다고? 그리고 오늘 결정을 보니까 개별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최재해 탄핵에 대해서는 3건의 개별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각에는 만장일치 그리고 이창수도 만장일치 기각인데 제가 희망 회로를 한껏 돌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파면을 먼저 선고하고 그 다음에 최재해하고 이창수를 기각을 시키면 사람들이 윤석열 파면에 가려서 최재해나 이창수 기각 소식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히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극우들로부터 좌표가 찍혀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가 편향적이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편향적이다. 문영배, 이민선이 빨갱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힘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헌재를 처부수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는 판결을 이미 결론은 다 난 거죠. 윤석열은 탄핵, 인용, 그 다음에 최재해, 이창수는 기각. 대충 평의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최재해하고 이창수 기각을 먼저 발표를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인 사람이 있다. 혹은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인 결정을 한다. 라는 그런 극우 세력들의 불만이나 우려를 이걸로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하려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제가 희망 회로를 한껏 돌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거꾸로 하게 되면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면 그 뒤에 최재해나 이창수 암만 기각해봐도 헌재를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것은 저의 희망 회로를 돌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최재해 기각하고 이창수의 기각은 상식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지금 얼마나 표적 감사, 봐주기 감사 관저 이전 의혹 같은 경우에 전부 봐주기로 일관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하고 전 정부의 사업인 월성원전이나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것은 전부 표적 감사를 하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위반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도 없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도 무리하게 시도를 했고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 감사원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서 감사원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기각을 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디올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김건희 봐주기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 탄핵을 헌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보수화된 기관이다. 우리 민주시민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그 헌법이라든지 법률의 취지나 이런 것을 고려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술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최재해하고 이창수에 대한 탄핵 기각이 매우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준다면 아주 이 사람들처럼 기술적으로만 봐도 윤석열 탄핵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창수하고 최재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킨 것은 윤석열 탄핵 인용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에 대한 빌드업 성격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님 내일 나올 것 같다는 의견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지금 최재해하고 이창수를 기각을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내일 윤석열 선고를 한다. 이렇게 헌재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최재해와 이창수의 탄핵을 기각을 시켜놓고 헌재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극우들한테 주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이런 빌미를 덜 잡히게. 그래서 헌재가 오늘 오후에 내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내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신났겠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이 사람들은 줄줄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해체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심우정,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저는 오후에 발표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회로를 돌린 결과입니다. 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1심에서 지귀현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심우정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홍준표 이런 윤석열 끈앞풀들, 윤석열 친위 세력들이 일제히 천대엽 대법관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사법부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또 나름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서실장이 출석을 하죠. 운영위원회에. 자, 그럼 법원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는 것은 개별적인 판단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견제하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법원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중 한 명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대엽 대법관이 현재 법원 행정처장이고 이 사람이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국회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대엽이 국회에 나와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의 의견이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대신해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법원을 대표해서 법원 전체를 대표해서 나와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여기에 출석하지 않거든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권성동이 홍준표가 왜 법원이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지귀현 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을 절대로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받들었잖아요.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통 항고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석방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와서 지귀현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의 취지,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과 법원 간에 이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달한 과정을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급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서 논란을 없애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천대엽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 나올 때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 없이 의견 수렴 없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법원 내부에 조율된 의견을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풀어줄 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걸 100% 수용하고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풀어줘 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날로 계산하라고 한 검찰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검찰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대해서 법원도 이상하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자기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간으로 따져도 이건 구속 취소 사유가 안 된다. 이건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과 판단이 엇갈릴 때는 지귀현 판사 혼자의 판결만으로 결정만으로 이걸 확정해버리는 것은 상식 바뀝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냥 자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법 체계 내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죄 형사 피고인이자 현직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기서 심우정이 혼자 결단해갖고 석방지휘를 했다? 자기의 소신이다? 심우정의 결정은 소신이고 천대엽의 법원 전체를 대표해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보면 그냥 아연실색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람이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보수화돼 있고 법꾸라지이고 자기 책 안 잡히고 대법원 책 안 잡힐 짓을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데 그런 천대엽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직권으로 해서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을 체포해서 가두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잡아서 체포해서 구속을 시켜놨는데 이걸 이렇게 허망하게 풀어줬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려면 또 그런 지난한 과정과 시간을 거쳐야 윤석열을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지귀현 판사가 너무나 그런 지연 말단의 절차적인 논리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 일단 이해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보통 항고도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라님, 요즘 정치 작가들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그만둬야겠다고 넋두리를 한다고 한 너무 초현실적인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니까 상상을 다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24년을 넘게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제동초등학교가 있고 덕성여자고등학교가 있고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탄핵 선고일날 휴업하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 동네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상에서 고통을 받아서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이 매일 와갖고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스피커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일 윤석열을 파면하는 게 상식입니다. 정말 내일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면 정말 제 이 스트레스, 이 우울증 이런 증상이 한 방에 싹 날아갈 것 같은데 윤석열 구속될 때도 그때 좀 풀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을 겪으면서 막 2배, 3배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박현수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행안부 경찰국장이었어요. 지금 경찰 중에 가장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럼 박현수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데 체포하겠습니까? 골프 놀자니 밥맛이 뚝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포항에 그 맛있는 해산물 많잖아요. 좀 드시고 입맛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지금 이창수하고 최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 심각한 위반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기각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 뭐 잘못한 거 있지 그래 제대로 못 처리한 거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할 정도로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명시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재량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 이런 결정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윤석열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아무리 좁혀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파면이 됩니다. 그 5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인용이 돼도 윤석열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가 최재와 이창수에 대한 기각 결정을 오늘 내린 것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위한 빌드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쟁점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쟁점을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이죠.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태를 계엄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습니다. 지 혼자 떠들다가 나는 결정했으니까 말리지 마 이러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요건이 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 소추 남발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을 하라고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요건은 대통령의 재량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 자,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저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라고 했죠.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헌법 위반입니다. 포고령은 또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자기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징적이고 포고령에 김용현이가 갖고 왔는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내가 놔뒀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는데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의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어준, 유시민 등등을 체포해서 수거하려고 했던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윤석열은 사실 이거 아니라도 대통령 자격이 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할 때부터 탄핵시켰어야 되는데 그걸로 탄핵하면 심대한 헌법의 위배 사안이 없기 때문에 탄핵을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죠. 내용적으로는 탄핵하고도 남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이 5가지 핵심 쟁점을 아무리 살펴봐도 탄핵 인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이런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헌법 위반 사안, 법률 위반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킨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영배 소장 대행의 집 앞에 가고 확성기를 갖고 욕을 해대고 꽹과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헌재가 아마 고민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장 탄핵 심판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역대 최장입니다. 지금 이미 25일에 변론을 종결했으니까 지금 2주가 훌쩍 넘어서 지금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결론은 100% 탄핵 인용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극우적인 사람도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찌라시가 5대3으로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찌라시입니다. 자, 박근혜는 2017년에 탄핵 선고되는 그 직전까지 참모들로부터 기각이 확실하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는 지금 돌고 있는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찌라시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도 이 탄핵 심판 5대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가 봐도 이것은 어떤 전시 사변 준하는 사태로 전혀 볼 수 없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위헌 위법하고 국회에 군 투입한 거 위법하고 영장 없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것도 위법하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한 것도 위헌이다. 이런 중대한 범죄, 심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기각이 되겠습니까? 만약 기각시키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하는 겁니다. 자, 성한용 칼럼, 우리 한겨레 신문, 저한테는 언론계 좀 선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할 수 있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칼럼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다면 헌법기관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제목을 보고 뭔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이분이 상상해서 적어놨나?
라고 읽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성한용 기자가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을 하면 이 정도입니다. 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된다. 극우 세력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곧 사회는 안정될 것이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탄핵 기각은 주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탄핵 찬성 여론이 한 3배 정도 높잖아요. 자,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은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으로 수습하려 들겠지만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 안보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취급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국력과 국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헌을 하면 헌재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헌재 탄핵 기각이란 이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 정도 탄핵을 기각을 하면 저는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문장으로 탄핵 기각 이후에 대한민국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그 시위가 격화가 되면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최루탄으로 진압이 안 되면 실탄을 발사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전부 체포해서 구속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방심위하고 방통위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징계하려고 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의 문장으로는 저는 윤석열 탄핵 기각의 이후의 사태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오늘 천대엽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회의도 뭐 뻔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이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윤석열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윤석열은 어떻게 저렇게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돼서 나올 때 무죄로 나온 것도 아니고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해서 구속 시간을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또 그것도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해서 모든 국민들을 분노로 몰아넣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석방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여전히 으뜸인 줄 아는 우두머리 수컷 침팬치 같았다. 석방된 윤석열이 구치소 앞을 당당히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입을 앙다문 채 미소 짓는 특유의 꾸러기 표정이었다. 그는 간간히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환호를 끌어냈다.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대혼란에 몰아넣고 국격을 추락시킨 내란 수괴치고는 너무나 태연하고 뻔뻔했다. 윤석열은 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걸까? 온 국민이 내란 사태로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그는 정녕 알지 못하는 것일까?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왜 윤석열은 부끄러움을 모를까 했는데 이 전중환 교수님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지만 본인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왜 윤석열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자, 이분이 내린 결론은 조금 결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윤석열이가 신경 쓰는 청중은 민주시민들이 아니라 극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극우들의 의견만 신경을 쓰는데 윤석열이 만약에 재수감이 된다면 계엄을 참여하고 반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아마 극우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시선을 회피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럴까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상식과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어쨌든 윤석열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지금 성관이를 공격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다 쏟고 있습니다. 강경희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성관이의 서류 조작, 가족 채용, 휴직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성관이의 선거 자체가 정직 선거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논리가 빈약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성관이의 부정 채용이 있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 선거가 곧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죠. 성관이 직원들의 부정 채용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정 선거가 하려면 성관이 직원뿐만 아니라 선거 투개표에 참여하는 전국의 수많은
다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도 다 부정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근데 조선일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오로지 선관위가 서류를 조작해서 가족 채용했다는 이거 하나만 갖고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했다고 해서 위생 불량 주방이라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지만 어떻게 선관위 부정 채용이 있었다고 해서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곧 4월 2일 날 일부 부산교육감 그리고 일부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4월 2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아마 5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겠죠.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나서 그 다음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 후유증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족 채용한 걸 갖고 부정선거의 근거로 몰아붙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제가 예상컨대 조선일보는 90년대 이후에 주류 매체로 떠올라서 오랫동안 1등 신문을 자처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몰락이 이런 어거지 논리를 계속해서 칼럼으로 써대는 걸 보면 기사로 쓰는 걸 보면 조선일보가 몰락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조선일보의 수준이 원래부터 높지 않았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칼럼이라고 쓰고 있으니 그 조선일보는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3명이나 그냥 무혈 당선할 수 있는 곳에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서초, 한 명은 송파, 한 명은 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3명이 조선일보에서 그냥 공천을 가져갔습니다. 조선일보가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한편이죠. 한통속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언론입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혹은 김혜경 여사가 내가 집권하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어 이런 녹취가 흘러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내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에 뉴스 속보로 헌재가 3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만장일치로 파면을 헌재가 결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창수와 최재해에 대한 탄핵 기각은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헌재의 빌드업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번 주말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주말에 다 반납하고 헌법재판소 앞에 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내일 꼭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